3년째 퇴사 생각만 하는 회사원, 월요일마다 다이어트 시작한다는 다짐을 수십 번 반복하는 사람, 영어 공부 앱 깔아놓고 알림만 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 못 걸어보고 기회를 날린 사람, 이직하려고 이력서 초안만 수십 번 썼다 지운 사람, 운동 영상 즐겨찾기만 100개 넘는데 한 번도 따라한 적 없는 사람, 이 중에 하나라도 본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이게 게으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이상한 현상의 정체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정작 본인도 알아채기가 어려운 감정이거든요. 이 두려움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고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와 원하는 삶을 향해 실제로 나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 나 지금 두렵다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흔한 위장술 두 가지가 바로 미루기와 완벽주의인데, 이 둘은 사실 정확히 같은 뿌리를 가진 쌍둥이입니다. 미루기부터 볼게요.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플래너 꾸미다 2시간이 사라지고, 발표 준비를 해야 하는데 PPT 폰트 고르다 1시간을 날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정작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안 했는데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 그 묘한 느낌이요. 이게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오히려 굉장히 논리적인 자기방어예요.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내 입장에서는 완벽한 전략인 거죠. 문제는 그 전략 때문에 평생 제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이력서로는 합격할 수 없고, 보내지 않은 기획안은 통과될 일도 없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는 거예요. 안전함을 선택한 대가로 가능성을 통째로 포기하는 셈이거든요. 완벽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거든요. 발표 자료 제출 기한이 코앞인데도 문장 하나가 어색한 것 같아서 계속 고치느라 제출 기한을 넘기고, 회사에서 팀장에게 아이디어를 내려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멈칫하는 그 패턴이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을 테고, 내보내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테니까요. 참 영리하면서도 참 치명적인 방어 기제죠. 그렇다면 왜 우리 뇌는 이렇게 작동하는 걸까요? 여기엔 수만 년의 진화적 이유가 있어요. 먼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두려움은 말 그대로 생존 장치였어요.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일단 도망쳐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때 뇌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심박수를 올리고 온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 뇌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발표를 앞두거나 오랫동안 생각해온 아이디어를 팀장에게 말하려 할 때 뇌는 똑같이 위험 신호를 보내요. 맹수한테 쫓기는 것과 발표 실수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거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이 마르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당신을 지키려는 건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볼게요. 그 두려움이 진짜 위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편함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발표가 망해도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사업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위험과 불편함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뇌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성장은 항상 불편한 영역에서만 일어나요. 편한 곳에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게 사실 훨씬 무서운 결과예요. 이제 두려움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를 더 들여다볼게요. 사실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실패한 내 모습이 평가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튀면 안 되고 실수하면 창피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있는 게 안전하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냈다가 무시당하느니 입 다무는 게 낫다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도전 자체가 리스크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문화에서 특히 강하게 작동해요.
근데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당신이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오래 기억할까요?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자기 일에 바빠요. 당신의 실패보다 오늘 저녁 뭘 먹을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실수하면 모두가 주목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을 다루는 또 다른 핵심은 마음가짐이에요. 실패를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보는 사람과 배움의 데이터로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거든요. 전자를 고정 마음가짐, 후자를 성장 마음가짐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1년 후,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짜게 됐어요. 이때 나는 요리에 소질이 없어 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이 있고, 다음엔 간을 줄여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이 반응 하나가 긴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요. 실패는 당신이 못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다음번에 어떻게 다르게 할지를 알려주는 피드백이거든요. 그게 실패의 진짜 정체예요.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수백 번을 넘어지면서도 아이는 나는 걷기에 소질이 없나 봐 라고 결론 내리지 않아요. 그냥 다시 일어서서 균형을 조금 다르게 잡고 또 시도하거든요. 결국엔 걷게 되고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 본능적인 회복력을 잃어버렸어요. 넘어지는 게 창피한 일이 됐고, 다시 일어서는 대신 처음부터 아예 서지 않으려는 전략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 선택이 지금 우리를 멈추게 하고 있는 거죠.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65세에 치킨 레시피 하나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려 1000번이 넘는 거절을 당했어요. 빈털터리 노인이 낡은 차에서 자면서 계속 문을 두드렸고 결국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게 지금의 KFC예요. 1000번의 거절이 그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당신이 마침표를 찍기로 선택할 때만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할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이기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보통 결과만을 성공으로 정의하거든요. 매출이 올라야, 시험에 합격해야, 그래야 이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결과들은 사실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행동이에요. 두려운데도 팀장에게 아이디어를 꺼냈다면 거절당했어도 그게 오늘의 성공이에요. 두려운데도 움직였으니까요. 결과가 아니라 시도 자체를 성공의 기준으로 바꾸면 질 일이 줄어들고 이길 일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이것만 바꿔도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매일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목표를 터무니없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으면 그 압박감이 오히려 시작을 막거든요. 3개월 만에 몸을 만들겠다. 올해 안으로 이직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오히려 시작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직 준비하고 싶으면 오늘은 이력서 몇 줄만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으면 팔굽혀펴기 5개만요. 그게 다예요. 시작하면 관성이 생기거든요. 한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행동 자체가 두려움을 서서히 녹여버려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두려움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막연하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서는 그냥 끝장이다 라는 느낌이지만 종이에 직접 써보면 달라지거든요. 이직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 다음엔요? 다른 곳에 또 지원할 수 있어요. 팀장에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무시당하면요? 창피하겠죠. 그래도 내일 출근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훨씬 견딜만 하고 시도조차 안 했을 때의 후회보다는 확실히 낫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성과와 분리하는 거예요. 발표가 망했다고 당신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직 지원이 떨어진다고 당신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도해봤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걸 해낸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충분한 사람이에요. 이걸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때 실패가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패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배울 것만 챙기고 털고 일어서면 되는 사건이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를 엄청나게 크게 계산하는데 정작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리스크는 거의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한 그 사업, 시작하지 못한 그 공부, 제안하지 못한 그 아이디어들이 쌓인 삶이요. 안전하긴 한데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드는 삶이에요. 혹시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용히 따라다니는 거죠. 실패는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훨씬 오래가요.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실패,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결과도 모르는 일을 미리 최악으로 단정짓고 멈춰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질문도 똑같이 해볼 수 있어요. 만약 잘 된다면요. 그 사업이 실제로 잘 된다면 어떨까요? 그 도전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면요. 그 아이디어가 팀 전체를 살린다면요. 뇌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쪽으로 먼저 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가능성에도 의도적으로 같은 무게를 실어줘야 해요. 두려움도 상상이고 희망도 상상이에요. 어느 쪽에 에너지를 쓸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용기에 대해 오해가 많아요.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떨려도 발표하려고 손드는 사람, 목소리가 흔들려도 팀장 앞에서 말하는 사람, 실패할 것 같은데도 제출하는 사람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두려움은 도전하는 내내 함께 있을 거거든요. 다만 행동할수록 두려움이 작아지고 당신이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당신을 이끌게 두지 말고 당신이 두려움을 데리고 걷는 거예요. 자신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반대거든요. 자신감은 시작하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걸 버텼을 때, 두려운데도 움직였을 때, 그게 쌓여서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 보면 그 시간 동안 경쟁자는 이미 10번을 시도하고 성장해 있어요. 지금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시작하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당신의 불완전한 시도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시도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서툰 도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당신이 두려워서 내보내지 않은 그것들을 누군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해지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시작하세요. 계속 미뤄왔던 것 하나를 골라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완벽한 시작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시작이 있을 뿐이에요. 당신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두려움이 그 시간을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금 바로 움직여 보세요.